오늘만 사는 기자 장기입니다. 시작했으면 꼭 쭉 가야죠, 뭐. 그래요. 예, 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2부 노변장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드리셨습니다만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건 무슨 소리예요? 네? 네가 뭐야? 네. 이방의 답변 같았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사법농단 의혹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아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고 지금 조사를 한창 받고 있을 텐데 이분이 조사받기 전에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했죠. 네, 그렇습니다. 좀 오늘 이해가 안 가는데. 글쎄 이거 이해 간다고 하실 분들이 적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9시가 조금 지나서 바로 이 법원 앞에 대법원 앞에 나타나서 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초동 법조타운에 시끄러웠던 적이 몇 번 있긴 한데 아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 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 때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도 역시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시끄러웠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포토라인이 설정되어 있는 검찰청 앞이 아니라 대법원 앞에서 그것도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굳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그 법원 노조에서는 아주 커다란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어요. 양승태는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라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일부에서는 이 플랜카드가 무척 컸거든요. 그게 왜 그랬느냐. 일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승태 대법원장 뒤 배경으로 대법원 건물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큰 걸 가져왔다라고 할 정도로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래 법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기자회견 자체가 상당히 치욕스럽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 같은데. 그렇죠. 예. 부적절하죠. 이 대법원이라는 데가 재판하는 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심판 그다음에 뭐 향후 재판 형사재판들이 줄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판 받을 사람이 재판할 곳에 가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거기 출신이라고 아니 뭐 제가 만약에 뭐 그럴 리 없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재판을 받으러 가면 내가 우리 회사 앞에 갔다가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다들 참. 예. 법정이 봤을 때는 어때요? 뭐 당연히 부적절하지만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사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제스처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도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사실 보는데 예. 실질적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이 피의자라는 게 너무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법원 앞에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그 검찰의 수사는 나 양승태에 대한 개인적인 수사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사법부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모든 법원 관련자들에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은 피의자로 인식되기 싫다. 난 대법원장으로 인식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겠으나 본인 입장에서 보자면 또 당연히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이제 부덕의 소치 이런 말하는 게 참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덕의 소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지만 아랫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련 법관들이 양심과 뭐 법에 반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고 또 나는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믿고 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뭐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은 절대 잘못하지 않았고 우리 관련 법관들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실제 혹시라도 이게 뭐 잘못된 것으로 나오더라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다. 다만 나는 도의적으로 그냥 책임감을 가질 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체이탈법의 전형이다. 남의 이야기하듯이 한 거죠. 한마디로. 남의 이야기. 그러니까 뭐 아무도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밑에 사람들이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사실 뭐 부덕의 소치 얘기 나왔는데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은 내가 덕이 없어서 그런 부하를 뒀다. 혹은 내가 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억울한 일도 당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장의 입장으로서는 뭐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런지는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뻔뻔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태를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로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런 정의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사실은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나 양승태 개인에 대한 핍박이 아니니 이거는 검찰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얘기했는데 실제 그거를 또 자유한국당에서 그대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받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인식이 정말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 내에서 지금까지 이제 그 일부 언론을 통해서 좀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우리법연구회하고 이제 민사판례연구회 이 두 세력의 다툼이다. 이 다툼인데 지금 정권에서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진보 성향의 법관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거다. 예. 이런 프레임을 걸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사법농단 자체가 없었고 자신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진보 법관들로 사법부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엉뚱한 프레임을 걸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수많은 문서와 증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부적절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정도의 것은 아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사법부가 지금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데? 근데 아마 조금 지나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뭐 김명수 사법부에서도 그런 거 하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또 들고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니들도 똑같아라는 그런 프레임을 걸고자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 이게 원칙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직무 권한 범위 내의 행동이었는지부터 따지게 되면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가서 정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사실 예.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무죄가 났다라고 하면 봐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부적절한 처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이 또 남는 거죠. 예. 그 많은 분들이 검찰이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건 왜 그렇죠? 어차피 기각될 거니까 이런 생각입니까? 뭐 그런 것도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또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영장을 청구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어차피 재판은 판사들이 하는 건데 그런데, 네. 너무 우리가 밉보이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어느 판사가 대법원장을 잡아 가두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법은 만의 앞에서 평등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상이죠. 지금 네. 비웃었습니까? 제 말에? 이제 그래야 정상이죠.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참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평등한가? 법이 정말?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이렇게 법조 출입 기자 좀 하다 보면서 느낄 때가 정말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다른 얘기로 넘어갑시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라디오 94.5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예스앱과 팟빵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노영희 변호사님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마이크에 다 하나도 안 보여서 내가 의자를 좀 올렸어요. 저는 키가 작아서 그래요. 여기서 또 제 얼굴 작은 얼굴이 게 아니라. 크다는 게 또 티가 확 나겠군요. 예. 아직 시험 방송 중인데 예. 좋습니다. 아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시청하시면은 카메라 대수도 좀 늘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주장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성폭력을 당했다. 그 일각에서는 이런 어릴 때부터 심 선수가 성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그루밍 성폭력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심석희 선수는 6살 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은 이 조재범 전 코치의 그 지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심석희 선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거는 사실 스케이트 타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코치를 중간에 바꿔요. 그런데 심 선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로지 이 조재범 코치가 하는 말을 들은 것이 당연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절대적인 진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누구라도 그루밍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그루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교육이나 양육 이런 보호 관계가 있는데 이 친밀감이나 신뢰감을 얻은 뒤에 성적 착취나 학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게 사랑인가? 진짜 사랑인가? 하는 거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심적 의존 관계가 성립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항을 거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서 점차 이 자신이 성적인 가해 행위, 학대를 당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심석희 선수가 지금 이제 20대 초반인데 그걸 이제 염두에 두면은 아마 이제 자신이 성인이 되면서 이 자신이 이제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근데 조재범 코치 같은 경우에는 강력 부인하고 있죠.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 네. 성폭력, 성추행은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라는 게 사실 물증이라는 게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일단 부인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대체로 보면은 뭐 실제로 뭐 그 가해 행위가 있었든 없었든 부인하는 것이 대체로 그 대체적인 그런 뭐 관행이기 때문에 일단 그 조재범 코치가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지금 뭐 경찰의 조사 결과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을 살펴보면은 조 코치의 그런 부인이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 조금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경찰은 심 선수의 주장이 상당히 일관적이고 그렇죠. 그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보는 것은 뭐 실질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시의 날짜와 상황과 뭐 그 구체적 행위 등을 정확하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것은 이제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강 증거로 확인하고 있는 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사용해서 관련 뭐 내용들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 조재범 전 코치의 휴대폰 과거 사용한 것까지 한 4대 정도 하고 그다음에 심석희 선수의 휴대폰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와 관련된 뭐 메시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마 이 성폭행 관련해가지고 이 재판을 같이 열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원래 14일날 예정되었던 선고가 사실은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성폭행 관련된 공소장 변경이 추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상당히 이 조 전 코치 입장에서는 이제 불행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좀 추가를 드리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텔레그램이 보통 우리가 보안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이런 뭐 정보기관 이런 데서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텔레그램이 이제 그 서버에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청이 어렵고 일정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삭제가 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다라고 합니다만 그렇다 해서 완벽한 거 아닙니다. 자신의 핸드폰에는 그 기록이 남아있기 마련이거든요.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마 경찰이 지금 이 신고를 받고 한 20여일 정도 계속 수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은 이 텔레그램 메시지라든지 이런 이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희정 지사 사건 때도 텔레그램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매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뭐 중요한 사건에는 뭐 항상 텔레그램이 등장하고 최근에 이제 김태우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에도 뭐 텔레그램이 등장하곤 했었습니다. 우리도 텔레그램을 쓰죠. 이제 저는 숨길 게 없기 뭔가 좀 때문에. 유명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텔레그램 쓰면 네. 보안성을 강조하면서 그렇죠. 저는 숨길 게 없기 때문에. 그치. 전 많아요. 예. 근데 조재범 코치의 부모가 공식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수천 건의 보도와 수많은 SNS 메시지로 아들은 상습 폭행범을 넘어서 이미 상습 성폭행범으로 인민재판 이런 재판이 끝났다 이런 입장을 토로했는데 부모 입장으로서는 아들이 안 했다고 완강히 부인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 말을 믿을 테고 그렇죠. 또 사실 조 코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또 억울한 그렇죠. 상황이 억울한 있잖아요. 상황이 사실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죄추정 원칙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런 약간 양면의 칼 같은 그런 좀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결국은 재판에서 증거를 가지고 양쪽에서 다퉈야겠네요. 근데 어차피 성폭행 관련된 것은 그 증거 객관적이거나 뭐 물리적인 증거가 사실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판사가 믿느냐, 누구의 말을 수사관이 믿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리적 다툼이라기보다는 그 말한 사람의 동기, 배경, 상황, 일관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결국에 어떤 사실 인정의 여부를 좌우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결국에는 누가 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얘기한 거 뭐죠? 성인지 감수성이. 몇 번을 들어도 어렵습니다. 입에 안 이게. 붙네요. 성인지 감수성. 자,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성적인 학대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거든요.
한 번쯤 생각은 아니고 여러 번 생각하라는 뜻이죠. 이제 판결을 내릴 때 이제 성인지 감수성에 이제 기초를 해서 판결을 내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근데 일부에서는 그렇다면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또 한 명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 10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반론도 있긴 합니다. 예. 다음에 짚어볼 사건 역시 미투 관련 내용인데요. 현직 검사 시절 후배 검사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피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 지난 5월에 있었던 서지영 검사 미투 사건으로 이제 출범한 그 검찰 조직이 있었죠. 성추행 조사단이 사실상 유일하게 성과를 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 그리고 기타 여러 건의 이제 성추문 등으로 기소된 진모 검사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진 검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혐의 부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 검사가 이제 진 전 검사가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항소심에서 감형이 된다든지 또 이 판결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조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이 겁니까?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최종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구속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된다면 또 사실은 그건 달라지는 다시 거잖아요. 또 이렇게 뭐 실형 선고는 안 받은 거니까. 근데 이분은 사실은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가 논란이 불거지니까 그냥 본인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어요. 그랬대 당시 이 사람의 아버지가 공안통 고검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혹시 중단되고 이렇게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사실은 변호사 등록을 하려고 국내 대형 로펌에 취업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대기업 상무로 갔고 거기에서 이제 해외 연수 명목으로 미국에 머물러 있었었죠 그동안에. 본인은 그럼 인정은 했습니까? 성추행에 관련해서? 근데 사실은 뭐 제대로 인정하지는 않은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 아마 항소를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지금 법원에서 내세운 그 구속을 안 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거거든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해주는 거죠. 피해자가 복수잖아요. 2명. 예. 그럼 2명이 거짓말했다는 얘기가 네, 되는데 그렇죠, 뭐. 그중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 전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그 식당에서 CCTV 여성 엉덩이를 네. 뭐 만졌냐 안 만졌냐 그 문제 가지고 그 남성도 결국 난 안 만졌다고 부인했는데 바로 구속됐거든요. 그렇죠. 괘씸죄가 작용됐다는 얘기가 있었죠. 거기는 괘씸죄 작용하고 여기는 검사니까는 방어권을 보장하고 그런 겁니까?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 역시도 검사거나 검찰 직원이거든요. 근데 검사나 검찰 직원의 피해 진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라고 들은 건지 아니면 신빙성이 있지만 또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건지 글쎄 이래서 나오는 얘기가 법원의 판단이 들쭉날쭉하다 고무줄 판결이다 이런 지적을 자꾸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돌아가신 그 노회찬 의원이 그런 영을 했죠. 그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게 아니고 만 명한테만 평등한 것 같다. 저는 진짜 웃으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너무 씁쓸합니다. 웃으면 이게 우프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만 명한테만 평등. 참 이제 이런 얘기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정말 제가 취재를 하면서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판의 당사자로 법정에 서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한데. 그래요? 예, 있습니다. 원고로 쓸 때도 있고 피고로 쓸 때도 있고 한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재판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대충 일처리 하겠다는 것인지 이렇게 좀 정말 이렇게 느낌 확실히 좀 확실치 않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 사실 기자예요라는 얘기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로를 통해서 전달하면은 그 다음번에 갔을 때 이 재판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느끼면서 그런 거 보면서 느끼죠. 아, 내가 만 명에 들어갔다 말았다 하나? 예, 이런 장 생각이 기자는 들 때도 못 있습니다. 들어가요, 만 명에. 예. 일단 그래도 너무 판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네. 그러면은 이 검사는 만일
구속되거나 혹은 뭐 집행유예 내려지거나 한다면은 변호사는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형을 살아야 되고 그걸 때문에 이제 자격 정지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못 하는데 뭐 또 2심에서 어떻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나서 다른 듣는 경로로는 좀 안 들으신 것 같아요. 한산해요, 지금. ESF나 팟빵에 보기 한산한데,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댓글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퍼포먼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인사를 이렇게 한다든가. 앞으로 그렇게 들어오실 때 손도 한번 흔들어주시고. 옷을 좀 화려하게 입는다든가. 네. 네, 서비스를 해야죠, 우리가 또. 네. 장영진 기자 앞으로 옷에 신경 쓰겠다고 했는데, 오늘 신경 쓴 옷입니까?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는 쓰는 옷입니다. 이상한가요? 근데 멋있어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마포구 마포대로님께서 장 기자님 그동안 목소리만 들었을 때 뭔가 샤프한 이미지일 줄 알았는데 정수리 라디오로 보니 푸근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자,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